면역 체계 핸드리크 휴트레크 면역 체계 핸드리크 슈트레크 지음 박종대 옮김 핸드리크 슈트레크는 독일 보은대학 병원의 바이러스학 연구소 소장이다. 베를린의 샤르테 병원에서 우리 경력을 시작해서 보은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학에서 박사학위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을 마쳤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라원 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조교수를 지냈고 미군 HIV 연구 프로그램에서 세포 면역학 팀을 이끌었다. 2015년에는 에센 의과 생물학 담당 교수직을 맡았고 코로나 밴드 기관에서 이런 고문직도 받고 등등 일했네요. 이물질이 들을 살에는 없다. 토착, 박테리아, 영토, 피부 혀가 각질로 우리 몸의 면역 군단 이런 내용들이네. 어차피 면역 관용이 없으면 면역도 없다. 면역 관용 도전자들 언제든지 편을 바꿀 수 있는 조력자 박테리아 마지막 위험 바이러스 혐오스러운 기직자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 종양질환 치료할 수 있을까? 종양 태아에서 노년까지 면역 체계의 지원군 이렇게 면역 결핍에 대한 이야기. 과민성 면역 반응에 대해서 면역 체계의 지원군 민간요법에 대해서 자 이물질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이물질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완전히 걸려서 내가 샤워하우스 거실에 들어섰을 때 소파에서 들려온 잠긴 목소리였다. 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제일 빨리 확인했다. 이런 토착 박테리아의 영토 우리 몸에 착륙한 외계 생명체를 기다리는 것은 죽은 세포 더미와 갈라진 틈새 미지의 호수 숲이 어지럽게 뒤섞인 열대의 기후의 풍경이다. 여러 종류의 무서운 토착 면역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비신처이사 종류에 적합한 서식지다. 하지만 이곳으로 들어오려고 안들 하는 다른 병원균들이 자리 잡을 공간은 별로 없다. 토착종은 그 수가 엄청난 데 비해 새로운 병균은 대개 혼자다. 그런 측면에서 외부 침략자들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어선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토착종이다. 저 면역 체계가 우리 근처에 살도록 허용한 박테리아들이다. 박테리아들 진드기, 땀샘, 연쇄상 구균 원칙적으로 이로운 것이 있고 면역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해를 끼칠 수 있기 주의해야 한다. 저도 면역력이 조성된 균형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일단 피부에 사는 박테리아의 마약된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들은 외부 공격을 방어 관여할 뿐만 아니라 피부 보호 물질까지 생성한다. 침입자를 직접 공격하는 물질이나 이방인 불편을 느낄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효소 같은 것이다. 피부 박테리아는 신중하게 자기 구역을 선택한다. 코에 사는 박테리아가 겨드랑이의 환경에 반드시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장내 특정 박테리아도 직사광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튼 피부 박테리아는 일단 한 곳에 자리 잡으면 터줏대감으로써 텃세가 아주 심하다. 그래서 이방인을 극도로 꺼린다. 피부 소독제에 해당하는 물과 비누는 면역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적이다. 너무 더러운 피부는
새로운 박테리아에서 서식 기원을 제공해서 위험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비늘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이런 박테리아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많은 박테리아를 직접적으로 죽이기도 한다. 박테리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의 특성을 갖고 있고 군집을 이루면서 한다. 그러니까 함께 살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성장하는 데도 이상이 생긴다. 화장도 일부 박테리아 서식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화장으로 피부 환경이 바뀌면 박테리아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전 서식지와 작별을 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장내 특정 박테리아 또 직사광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튼 피부 박테리아는 일단 한 곳에 자리 잡으면 터줏대감으로써 텃세가 아주 심하다. 그래서 이 방위를 극도로 꺼린다.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기서 1차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몸과 면역 체계에 이롭기 때문이다. 피부에 착륙한 외계의 박테리아는 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굶어 죽을 때가 많다. 자기만의 완벽한 식량 수급 체계를 구축한 도착 박테리아가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 방위를 식탁에서 거칠게 밀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화장도 일부 문제가 될 수 있고 화장으로 피부 환경이 바뀌면 박테리아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혀가 각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침,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몸 몇 군데의 양보안을 제시한다. 또 같은 피부에도 특정 영역은 각질이 아닌 점막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 안, 눈, 또 생식기 항문이 그렇다. 여기선 살아있는 세포가 세상과 바로 맞닿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 세포로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느껴야 하거나 바깥 세상과 연결된 구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병원지는 물론이고 위를 통과해서 살아남은 다른 침입자들은 이제 장에서 점막을 만난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위에서 이런 어떤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장점막에는 작은 돌기가 달린 흉모가 촘촘히 나 있는데 이것은 양분의 원활한 흡수를 돕는다. 또한 점액과 그 성분은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서 몸에 쉽게 흡수되는 형태로 만든다.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패턴 인식은 사실 모든 사람이 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패턴 인식을 한다. 그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면 큰 장점이 된다. 패턴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면 좀 더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에는 우리 것에 속하지 않는 패턴을 인식하는 수많은 소형차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은 빠르게 결정을 내린다. 방금 지나간 것이 뭐지? 우리 편이야? 어떻게? 동포드여 이 신호의 귀를 기울여라. 세포들의 방어전은 외부 박테리아 침입이 감지되어서 우리 몸에 첫 경보가 울리면 대식세포가 즉각적으로 출동을 한다. 이 세포들은 박테리아를 공격해서 잡아먹는다. 병원자가 자기만큼 덩치가 커도 개의치 않는다. 소화를 할 수 없다면 그냥 자기 뱃속에 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림프계 일부에서 성숙한 줄기세포와 골수에서 미분화 상태로 남아있는 줄기세포, 전근은 어깨 스트라처럼 움직인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활동하면서 반응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 사람이 모두를 동시에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자연면역과 획득면역이라고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선천면역은 비특이적인 방어, 후천면역은 특이적인 방어로 하는데 선천면역이 비특이적인 이유는 침입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이고 후천 면역의 특이적인 이유는 이전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특정한 침입자에게 특정한 면역 체계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걸리기만 해. 대식세포. 대식세포는 몸속에서 세균이나 이물질 쓰레기 따위를 먹어 치우는 식세포, 엄청난 대식가다. 전문적이면서 전문적이지 않은 면역 반응, 선천성 면역계. 우리가 방금 알게 된 선천성 면역계는 일종의 기동 타격대이다. 가리코는 현미경 검사를 위해서 염색했을 때
세포액의 색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각각 임무가 다르다. 그 중에서 가장 수가 많은 것이 투명한 색에서 연보라색이 되는 수족의 호중구, 이런 체내 세균 감염이 발생하면 단일구 및 대식세포와 함께 가장 먼저 부름을 받는다. 단일구가 경보를 울리거나 대식세포가 통보하거나 혹은 수지성 세포가 화급하게 편지를 쓰면 호중구는 때를 지어서 몰려간다. 이런 식으로 자극을 받은 호중구는 침입자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예를 들어서 병원실을 포위한 뒤 잡아먹으려고 하고, 파란색에서 보라색이 되는 호염기구도 있다. 말 그대로 백혈구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것은 연미성 염료를 사용하면 아주 또렷이 드러난다. 호염기구를 발견한 사람은 독일 미생물학자 파울 에를리히인데 그는 이 발견으로 1908년 노벨상을 받았다. 호염기구도 항체를 통해서 활성화된다. 특히 자주 발견되는 것은 벼룩이나 진등의 어떤 기생충이 서식하는 피부 속이다. 호염기구는 다른 면역세포들이 기생충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물질을 발산한다. 하지만 이 역시 알레르기 성공의 지름길 네트워크 수지상 세포는 나뭇가지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수지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세포는 면역체계의 주역이다. 이들은 신호물질을 내보냄으로써 외부 침입에 즉각 반응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주위를 환기시키고 T세포와 B세포가 올바른 방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교사 역할을 한다. 2011년 만에 앨버스타인만은 수지상세포와 기능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의 명예상을 받았다. 모범상이 되는 것이 좋다. 특이적인 면역 반응. 이것은 한결느긋하면서도 철저하게 작용하지만 온몸이 조심해야 하는 부담을 생산하기도 한다. 병사 CD8세포는 이런 것들도 있다. 장군은 CD4T 면역세포의 장군이라는 적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전술을 구사한다. 집중공격 시에 면역기의 사령탑인 수지상세포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수지상세포가 어떤 기능을 가진 어떤 CD 도움을 할지 명확하게 지시한다. 관건은 적절한 양이다. 조절 T세포는 타고난 CD4T 도움 세포지만 그 이상은 아주 특별하다. 그들은 평생 다른 면역세포들에게 늘 자정하라고 경고하고 교육을 받는다. 경고. 오버하지마. 그런 조절세포가 오버하지마. 이렇게 표적 대응. 열쇠 자물쇠 원리는 냄비바다 맞는 뚜껑이 있다는 속담은 면역체계에도 해당되는데 면역체계에서는 열쇠 자물쇠 원리라고 불린다. 특이적인 면역 반응에서 무척 중요하다. 항체 공장. B세포. 특이적인 면역계에 따른 병기들로 넘어가자. 예방접종 후에 우리는 특정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생기기를 기대한다. B세포. 새총 또는 닌자 표창 항체. 전형적인 항체는 새총 또는 Y 모양으로 생겼는데 침입자를 상대적으로 좀 더 짧은 말단으로 포획하는 이런 항체다. 대식세포가 있고 항원이 있고 세포가 있고 B세포. B세포에서 항체로 표창을 던지는 닌자는 무기 모양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B세포도 그렇다. 그렇다면 이 세포는 특이적인 고기능성 항체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복잡한 과정이다. 순이란 B세포로부터 시작해보자.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자인킬러 세포는 이미 이름에서부터 병원체계의 공포의 대상이다. 킬러 세포. 전투의 이기다. 몸속으로 세균이 침투했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세포들이 활성화된다. 어떤 건 많이, 어떤 것은 좀 적게. 대식세포와 단일구, 호중구는 즉시 전장으로 달려간다. 전장에 도착하면 병원체를 포위하고 DNA로 포위하고 잡아먹고 봉쇄하고 죽인다.
면역체계의 장소들을 볼까요? 필터, 시스템, 림프. 림프계에는 면역체계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비밀스러운 삶을 꾸려간다. 우리는 깨끗해야 림프절이 특정 질병을 부어올라야 그 존재를 알아차린다. 그럼에도 전체 시스템은 늘 매혹을 불러일으킨다. 아마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 듯하다. 림프, T세포, B세포, 면역군단의 통로 혈액이 없으면 면역체계는 낭비로 간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첫째 이유는 바로 이해간다. 인체는 그만큼 강범한 운송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혈액은 정맥과 동맥, 모세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신속하게 도달하는데 면역체계의 중요한 모든 성분도 혈액을 타고 함께 움직인다. 세포의 출생지는 골수. 골수는 면역체계의 원천과 비슷하다. 여기서 많은 구성 요소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일부만이라도 사전 제작된다. 이를 위해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것이 골수, 엄밀히 말해서 적색 골수다. 이것은 인체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긴 뼈를 비롯해서 평평한 뼈에도 일부 존재한다. 골수는 뼈 내부 깊숙한 곳에 있는데 바깥에는 뼈의 안전성을 높이는 든든한 층이. 이처럼 다양한 면역세포의 형성 과정은 우리 몸에서 매일 수천 번 일어난다. 다만 세포의 생산활동이 특히 촉진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면역체계에 비상이 걸려서 재빨리 면역세포들을 만들어내야 할 때나 아니면 부상을 입거나 헌혈을 했을 때처럼 몸속에 피가 갑자기 빠져나가서 신속한 행동이 요구될 때이다. 골딜록스와 곰 3마리 T세포 학교. 형성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다. T세포 후보생들이 형성에 도착한다. 이들은 CD4 세포, 조절 T세포 등등 여과장치 비장. 우리 몸의 왼쪽 마지막 흉곽 바로 아래에는 비장이 있다. 비장은 주먹만한 크기며 면역체계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혈액이 풍부한 기관이다. 몸속 어딘가에 감염이 발생하면 이 거대한 필터는 강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결함이 있는 세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큰 혈관들이 비장을 통과한다. 비장의 혈액은 다양한 면역세포가 뒤섞여 있는 방어 복합체를 만난다. 관용이 없으면 면역도 없다. 면역관용. 내 설명이 끝나자 틸만도 감기라는 통증이 한결 진정되는 듯했다. 몸속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군대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기 하나의 면역체계에 대한 믿음도 더 강해진 듯했다. 그를 드러눕게 하려는 외부 침입자들에 대한 우리 몸의 효율적인 방어 시스템이 새삼 놀랍게 느껴진 것이다. 주잔에는 틸만에게 차를 한 잔 끓여 주었다. 틸만은 조심스럽게 홀짝거렸다. 그는 서서히 차분해지고 안정을 찾았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우리의 면역체계에도 너무 야한 법석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세포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담배 흡족한 표정으로 말아 비우던 우리 여자는 이 말이 특히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치명적인 위험을 가진 사과. 구강 내 면역관용. 면역관용의 중요한 성에 대해서 세 번째 예를 언급하겠다. 바로 입이다. 면역체계가 균형을 잃었을 때 아삭아삭한 유기농 사과를 씹으면 입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과 조각이 구강 점막과 접촉하는 순간에 수백만 개의 면역세포는 즉시 이렇게 부과한다. 침입자다. 우리 편이 왔냐? 상위 표면과 내부의 수많은 세포 및 미생물에 대한 면역세포들의 반응은 굉장히 과격할 것이다. 면역세포. 도전자들. 이제 비장의 무기를 꺼낼 차례였다. 엘더나는 다양한 병원균에 대해서 축적된 정보를 룸메이트들에게 들려줄 생각이었다. 물론 우리와 별 상관없는 병원균 이야기를 꺼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가령 말라리아 같은 병원균은 우리에게 너무 먼 이야기였다.
다른 선배로 곰팡이 같은 다른 병원균은 개인적인 문제에 의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이야기해야 했다. 예를 들면 비만한 잔들어는 가슴알이나 축 처진 살 밑에 피부 곰팡이가 생길 위험이 있었고, 언제든 편을 바꿀 수 있는 조력자 박테리아, 감정적인 측면을 배제하면 항문을 핥는 것이 구강 키스보다도 위생적이다. 무슨 소리냐고? 항문보다 입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더 많다는 말이다. 박테리아 종의 구성도 균형 잡힌 직장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그러나 박테리아는 양에 관계없이 어디나 존재한다. 그것도 자그마치 조 단위로 존재한다. 박테리아는 우리의 피부에 들려고 있고 우리의 침 속에도 있으며 우리가 서 있고 걸어가는 것보다 기어다니고 있다. 공생은 양측이 모든 좋은 거다. 꿀벌은 꿀을 모으고 이렇게 하듯이 공생은 그리고 청소부 물고기는 상어 피부의 기생충을 잡아먹는다. 마찬가지로 장의 대장균도 대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가스를 생산해서 내보낼 뿐만 아니라 인체에 중요한 비타민 K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 몸은 혈액 응고에 필요한 물질을 충분히 확보해서 매일 장내 세균에게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한다. 이렇게 공생은 진화 과정에서 형성이 되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모든 체세포에서 발견되는 미토콘드리아다. 이 에너지 발전소는 모든 단일 세포의 생존에 필요한 분자를 생산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아마 수백만 년 전에 우리 몸에서 박테리아 형태로 살았다. 진주 목걸이 박테리아 연쇄상 구균은 진주 목걸이처럼 작은 구슬 모양의 구균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많다. 염색이 가능한 이 균은 무척 아름다우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치명적인 감염을 야기하지 않는다. 연쇄상 구균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는 박테리아 그룹이다. 유형별 분류는 중요하다. 어떤 것은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치명적인 실험 헬리코박터 20세기 중반까지 과학자들은 심해 바닥 이에 부족한 햇빛 높은 수압 영하에 가까운 온도로 인해서 생명체가 없는 다소 평평한 그런 풍경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생태계가 박테리아 존재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황천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유황천에 생물이 없을 거로 생각했지만 여기서도 박테리아가 역시 있었다. 헬리코박터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몇 년 전부터 처음으로 실질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 발전에 크나큰 희생이 있었다. 사람들은 두 과학자의 발견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주장은 소수 의견으로 취급당하며 비웃음을 샀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발견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경로가 구강이라고 확신한 두 사람은 농축된 세균 용약을 마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한 통증이 왔다. 호박토균이 위 조직의 세포를 파괴하고 덧붙여 보면은 헬리코박토균은 의사들에게만 흥미로운 대상이 아니다. 민족학자와 의학사가들도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관심이 보인다. 지구 곳곳에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약 50%가 보유하고 있다. 이 박테리아 계곡을 만드는 일도 가능하다. 이것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천 년에 걸쳐 이루어진 민족 대이동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다. 우리 모두는 헬리코박터균으로 연결되어 있다. 미지의 위험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이다. 또 이름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알려져 있지가 않다. 아무튼 바이러스는 희한한 녀석들이다.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바이러스 학자들은 이것들이 생물이 아니라는데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스스로 번식을 조정하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역시 생명이다라는 거고, 대가가 있는 키스, 헤르페스, 교황도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전임자들도 마찬가지다. 아니 바티칸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다. 왕을 비롯해서 왕실의 모든 구성원도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대표주자인 앱스타인 바이러스, 저 EBV이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HIV, 아데노, 코로나, 한티, 풍진 바이러스 등등. 면역체계에 의해서 격퇴당한 바이러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세포로 들어가서 숨는다. 그렇다. 면역체계가 약해지거나 질병 방어를 방어하느라고 신경을 딴 데 쏟는 사이에 다시 활동을 개시하고 증식하고 퍼진다. 이때 임계치가 항상 높은 필요는 없다. UV 방사선 혹은 여성 경우 생리 직전에 겪는 면역 기능의 저하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헤르페스는 단일 병원체가 아니라, 물론 일반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들 바이러스의 한 아종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지만 말이다. 인간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생물 분류학상 8개의 구성원으로 나누어진 하나의 과이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들은 잠복 상태에서 깨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뿌리뽑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계속 남는다.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 로마 제베르스 황제의 시절처럼 공개적인 키스 금지령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가능하지도 않는 일인데다가 사람들은 비공개로 계속 행복하게 키스를 즐길 터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 약물이 사용되고 있다. 아시클로버는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진 약물이다. 바이러스 성장을 억제하지만 인플루엔자, 독감, 콧물, 기침, 쉰 목소리 증상이 나타나면 누군가는 즉시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바이러스 학자들은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안다. 감기 증상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나 무려 200여 가지에 이른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신의 증세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비롯되어 격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코감기에 걸린지 스스로 체크할 수가 있다. 인플루엔자, 우리 시대의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는 낯선 손님이 아니라 오랜 지인이다.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틀림없이 수천 년 전 인수공통 감염병의 형태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그 뒤로 또 다른 세 종류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둥지를 틀었다. 아르네 바다르레에 의항해 메독과 에이즈, 잘생긴 금발은 노르웨이 청년 아르네 비다르레에는 15살에 선원이 되었다. 때는 1961년. 해운 회사에 취직한 그는 로에르 아론데호를 타고 아프리카의 서해안을 따라서 두알라로 항해했다. 카메룬의 이전 수도 두알라는 당시 아프리카의 무역과 금융 중심지로 꼽혔다. 아르네는 기나긴 인생 동안의 섹스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해상에서는 동료 선원들과의 섹스만 가능했다. 메독과 에이즈, 그래서 생긴다 이 말인가요? HIV, 혐오스러운 기숙사 기생충. 우리는 병원체를 위험성뿐만 아니라 혐오의 감정으로도 판단한다. 혐오 면에서 최악은 단연 기생충이다. 우리는 머리니와 진드기, 벌레를 보면 끔찍해야 한다. 흉한 생김새와 이것들이 감염되었을 때 뒤따르는 사회적인 격리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동반자인 이것들의 성가심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곳에 터널이 생기고 예전에는 기생충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지만 오늘날에는 대체로 그것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별로 등이와 주협다. 악령의 질병 혈흡증이라. 이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아병 또는 악령의 질병이라고 불렸다. 다시 말해서 악한 신들이 인간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라는 말이다.
여기서 아는 인큐버스라는 악령이 밤중에 인간의 몸을 몰래 집어넣은 독의 씨앗이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 질병이 주혈 흡충증임을 안다. 아무튼 아병은 일대에서 널리 퍼진 질병이었는데 고양이와 사랑에 빠진 기생충 톡소플라즈마증. 기생충 매개체가 3마리의 귀여운 고양이를 키우는 우리 그 도장은 이웃일 줄은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물론 전적으로 고양이 주인들 때문에 독일에 사는 사람의 절반이 평생 한 번쯤 톡소플라즈마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톡소플라즈마증에 걸린다고 해서 위험한 것도 아니다. 세 번째 골칫거리, 말라리아는 성경을 믿는가? 열 가지 재앙 가운데서 말라리아가 떠오를 것이다. 출애굽기서 세상의 세 번째 재앙으로 인간의 동물을 공격하는 모기떼가 증가한다. 성서 이야기도 역사적인 출처이긴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뒤에야 기록된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자, 빵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효모는 칸디다 알비칸스는 원래 우리 몸속과 몸 위주에 상주하는 무해한 동반자다. 대다수 사람의 피부와 점막에 이 균이 있다는 말이다. 이들은 가급적 햇빛이 닿지 않고 따뜻하고 습한 것을 좋아한다. 칸디다 같은 것도 있다 라는 거네요. 가지마.